저는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이제 별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작가라는 게 이제 문학을 또 하는 이제 창작하는 작가를 독자에게 내가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내가 뭐 이렇게 주려고 해야지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독자들은 이미 그러한 거를 원하지 않고, 네. 네, 그건 아동문학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래서 같이 내 이야기를 나눈다, 네.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책 밖에서도 또 그렇게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북토크를 하기 전에 임정주 작가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반은 해주신 느낌이어서 좀 되게 사실 긴장했거든요. 동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게 평론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포문을 열어주시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읽으니까 제가 아까 뭐 인덱스 붙인 거를 선생님 보고 놀라셨는데 저거는 좀 덜 붙인 거고 더 붙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았어요. 매 페이지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문장이 너무 많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문장 한 문장 얼마나 곱씹으면서 쓰셨을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소장을 해서 두고두고 봐야 되는 책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데 물론 책들이 다 그렇지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책 읽을 때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글의 밀도가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는데 이 책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책을 계획하고 글을 모아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처음 이제 사회자께서 청년당 밥상 소개해 주실 때, 그리고 선생님도 아까 상장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상이 작가, 그다음에 편집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주는 상이다라고 소개해 주셔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 상의 취지가요.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편집자님께서 많이 이제 진짜 만드신 그런 책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편집자님께서 어린이 문학, 아동 문학에 대한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사실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뭐 이게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연재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적절하게 이제 문해지 문학 잡지에 21년에 연재를 했었고 네. 또 경향신문 이제 일간지에도 22년부터 23년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격주로 연재를 했었어요. 그걸 편집자님이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연재할 수 있을 만한 분량과 그런 독자 대상과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1년 반 동안 격주로 연재를 한 글이 이제 한 50편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30편 정도로 추려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평론이 보통 이제 청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들어오는 청탁들을 쓰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책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편집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보통 애정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동문학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게 그러신 원래 것 같네요. 아동문학 쪽 분야 편집자님은 아니시고 인문 분야 편집자님이신데 네. 이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더 감사한 일이네요. 네. 예. 아니 제가 동시를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평론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론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동시도 쓰시고 되게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어떠세요?
사실 되게 그 한 15년 거의 20년 전부터 이제 평론이랑 동시를 거의 같이 썼었어요. 아, 네. 시작할 때부터. 아, 그래서 사실 엄청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쓰는 글의 종류가 이제 비평, 그다음에 네. 동시, 그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연구 논문까지 썼어야 돼서 세 가지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웠고 네. 이게 모두 전환이 참 어렵다. 빨리빨리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럴 특히 것 이제 뭐 비평과 논문은 써야 되는 글이어서 써야 되는 글이어서 썼지만 창작은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창작에 네, 대한 네. 갈증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음, 네, 그런데 이제는 그냥 그것들이 좀 이제 한 20년 되니까 어느 정도 서로 그냥 잘 뭐 굴러가는. 하지만 창작에 대한 갈증은 아직까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동화도 있고 동시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창작의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별히 동시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냥 동시가 저가 말하고 싶은 어떤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냥 형식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네. 자기 표현의 형식으로서도 동시가 가장 적절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이야기를 막 이렇게 네. 뭐 지어내거나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시라는 게 되게 그 어떤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그냥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거는 평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품을 평가할 때도 비평할 때도 그러한 작품을 보고 이제 직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느냐의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럼 혹시 그 두 작업을 하는 게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지. 그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 시간이 너무 없고 네. 네, 그리고 그 도움이 된다기보다 좀 영향은 서로 미치죠. 네, 그래서 평론은 창작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게 뭐 내 글이야, 내 표현이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네. 조망을 이제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동시 요즘 동시들 그다음에 어떤 동시를 써야 될지, 어떤 동시가 뭐 필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평론가로서는 하고 있으니까. 저의 창작도 이제 그러한 뭐 생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그게 창작에 실제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시를 쓰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창작이 또 평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작가 입장에서 네.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썼을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작품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작가, 그다음에 작품, 독자 이렇게 관계가 이제 있는데 뭐 보통 비평가들이 이제 작품만 중심으로 좀 보거나 아니면 독자의 반응을 쫓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그 작가의 자리를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평론을 쓸 때에도 저는 이 제 평론의 독자가 가장 1차 독자는 작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써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예전에 평론집에서 그랬었고 이번 책은 좀 다른 게 이제 일반 독자로 다 확장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가들은 평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작가님은 그런 것이 어떤 도움을 이제 자기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작업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드려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론가의 독서량 좀 이런 질문도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되게 좀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들 다 사실 우리 문학 좋아하는 독자님들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읽는 독자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이 책의 이제 가장 뒤에 이제 이 책에서 언급한 동화 뭐 그래픽 전순노물들 몽독기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편집자님께서 수작업을 하신 거세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하신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 이 책에서 언급했나라고 놀랐는데 거의 200권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근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목록 작업을 하신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 200권이 뭐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만 200권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예, 그냥 예.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동문학의 독자로 이제 성인 네네. 독자로 읽어왔던 뭐 거의 25년간 읽어왔던 작품들의 목록이니까 네네. 그렇게 많았던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평론을 하시니까 책도 많이 권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누가 좋다더라 또는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했다더라라든지 오늘같이 이렇게 뭐 청년담합상 이런 데서 상을 받는다더라 이러면은 읽게 되잖아요. 평론가님은 어떤 기준에 어떻게 책을 고르시고 좋은 책을 찾는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어야지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네네. 아니 근데 읽어야지 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읽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읽는 중에서 또 고르는 것이고 예, 네. 그런데요. 근데 좀 그래도 읽기 전에 고를 수 있는 방법 네. 뭐 아니면은 그럼 읽고 나서 어떻게 고르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아동문학도 네. 좀 작가를 따라가면서 읽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학이나 뭐 음악도 그렇고 본인이 좋아하는 예술인들이 이제 팬이 돼서 이렇게 쭉 작품을 이제 읽잖아요. 예술 작품들을. 아동문학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늘 작가라고 해서 늘 좋은 작품만 쓸 수는 없죠. 그냥 네네. 뭐 그냥 범작도 있고 뭐 수작도 네. 있고 늘 그런 네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부침 속에서 꾸준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과정을 쭉 오랫동안 이제 읽다 따라가다 보면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작가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이 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작품 세계가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네. 네, 그래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아동문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좌표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폭이 넓어지고, 네. 그래서 그 좌표를 좀 정하는데 여러 작가들의 이제 네네. 작품들이 줄기로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 좋은 것 같아요. 한 작가의 작품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한번 이렇게 줄기 삼아서 읽어본다. 예, 그 방법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동문학이란 어린이의 언어를 찾아가고 찾아주는 역할이라는 문구, 여기 마음에 남는 문구가 너무 많았지만 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남았는데요. 자신의 언어를 가지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다 보면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제 아동문학이 아닌가. 그래서 아동문학을 통해서 어린이 언어를 찾아주는 방법으로 보통 읽기, 쓰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평론가님이 또 어린이나 어린이를 지도하는 여러 보호자들 뭐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또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언어를 찾아가는 네. 언어를 찾아갈 어린이의 수 있는 언어를 방법이요? 찾는 방법, 예, 자신의 언어를 찾는 방법.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동 문학이 어린이의 마음을 읽어 주어야 네네.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책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저희도 이제 독자로서 어른들이지만 어른 독자로서도 책을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거 정말 내 얘기 같다. 그다음에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느꼈던 거야라고 맞아요.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도 책 속에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언어를 보여주는 것이 아동문학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읽기에서 이제 가능할 것이고 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뭐 쓰고 이야기하고 어른들과 같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언어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아까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왜 그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은 진짜 이런 점이 어떤 점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책은 이 점이 아쉬운데 뭘까? 그런데 그럴 때 가끔 평론이라든지 다른 분이 쓴 서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고서 그걸 무조건 뭐 다 100% 받아들인다 이거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이거구나 하고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그걸 표현하는 게 방법이 언어인 것 같은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너무 자세히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른도 이런데 어린이는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이 어떠한 언어를 접하는가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생각하는 유튜브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언어들 그런 것들 뭐 다른 뭐 미디어의 언어를 이런 거 생각하면 문학이 해줄 수 있는 일, 문학만이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뭐 방법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동시와 어린이시가 다르다는 거 이 책에서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맞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말요? 시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하셨어요. 제가 이거 맞겠죠.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는 뭐 쉽게 말하면 어른도 쓰고 하는데 어린이시는 어린이가 쓴 시, 어린이가 스스로 쓴 시. 예. 그런데 보면은 동시는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랄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챕터를 보고서 어린이 시가 되게 좋은 것이 많은데 그냥 개인의 기록으로 끝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모두의 기록으로 남지 않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언어 그 자체로 만들어진 시잖아요. 이 어린이 시를 기록화한다든지 출판한다든지 물론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가끔 모아서 책을 내시거나 하는 그런 건 있는데 개인이 하기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어린이 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는 이제 아동 문학의 서정 장르이죠. 서사 장르는 동화이고 그래서 어른 작가가 어린이 독자를 생각해서 쓴 어린이 독자가 읽을 거 생각해서 쓴 이제 아동 문학의 서정 장르가 동시인 거고 이제 어린이 시는 아동 문학이 아니고 아동 문학의 장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쓴 시죠. 어린이의 글쓰기인데 어린이의 글쓰기가 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사실 어린이 동자인데 이제 그 당연히 헷갈리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일반 이제 그렇죠. 독자들께서는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하게 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동시 어린이 시가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동시도 그렇죠. 어린이 화자로 어린이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어린이가 자기 얘기를 한 어린이 시랑 이제 겉으로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가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굉장히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어떤 문학 형식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동시와 막 비교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동시가 이제 문학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신 어린이 시는 어린이의 글쓰기로서 좀 더 장려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저희는 어렸을 때 막 문집 같은 거 뭐 혼자서도 만들고 글쓰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내내 굉장히 많이 했죠. 장문 수업도 따로 있었고 뭐 이제 이럴 정도로. 근데 요즘은 글쓰기 교육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줄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린이들이 글을 쓰는 게 시거든요. 동시를 보고 뭐 자기 시를 써보든지 아니면은 긴 글을 쓰기 어려우니까 어린이 시를 쓰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 글쓰기 이제 연구회 선생님들이나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문집들도 내시고 막 그러실 때 저도 그걸 되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린이들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생각에 담겨 있으니까는 그걸 막 확인하고 싶고 도대체 어린이들 어떨까 이제 또 글로써도 보고 싶고 이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찾을 길이 없죠. 뭐 이렇게 ISBN을 딱 달고 출판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고 그냥 주변에 나눠주시고 해서 그래서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께서 네. 그 시 교육 방법이나 네. 그 연구 이제 결과물들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이게 정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이 25년 넘게 그걸 하셨어요. 네. 매년. 근데 문집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데 그게 두꺼운 종이가 아니라 얇은 종이에요. 네. 그게 제일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비로 하시고 모든 아이들 1년 동안 작품을 다 넣으니까 그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퇴근을 못 하세요. 1년 근데 그걸 20 몇 년 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걸 봤는데 저야 감동이지만 이걸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웠어요. 힘들게 만드셨는데 잘 이제 보관하고 이제 잘 이제 어떤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소장을 그러니까요. 한다던가 이런 예, 것들도 예.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자료로서 중요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작가라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등단을 한 사람들만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뭐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문화사적인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도 될 수 있는데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문집들이 막 흩어진다. 이거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 듣고 했어요. 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결국 방법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참 이거는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작가들 고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반권위주의랑 비도덕적인 거를 이 경계에 있고 또 그것도 있죠. 이 뒤에는 근데 제가 이제 보고 읽을게 외울 수가 없어서 바람직한 전복과 상처만 남기는 비판. 이것도 정말 이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만 주는 관용하고 포용하기보다 냉소랑 겁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쿠오레가 나오는데 저 어렸을 때 이게 사랑의 학교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개몽사였나요? 보물섬 시리즈였는데 근데 그 너무 재밌게 읽고 몇 번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쿠오레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책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기존 가치나 제도가 마냥 긍정하는 걸 거기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긍정하면 약간 철진한 걸로 치부하는 작가나 뭐 작가 지망생을 가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런 면에서 되게 중립을 잘 지키시면서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 작가들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반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분명히 탈피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비도덕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작가들이 균형을 잘 잡고 독자도 그 시선을 잘 유지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예. 그 쿠올에 이야기한 그 챕터가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그 학교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학교라는 작품은 이탈리아에서 1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국민국가 형성이 이제 늦어졌고 네. 이제 유럽 중에서 그럴 때 이제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근대 국민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담은 동화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지방의 어린이들이 다 같이 협동을 한다던가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학교다. 어린이들은 이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때 이제 그 글에서 다른 책들을 말한 게 이제 이제 다른 학교 이제 재밌게 뭐 학교를 이제 그 뭐 무너뜨린다든지 학교에서 논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웨이사이드 학교 뭐 이런 이야기들 맞아요.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라는 테마가 이 아동문학에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켜보려고 했던 거는 그 왜 달라졌을까? 아동문학에서 학교를 이야기했던 방식들이 그거는 학교 자체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어린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며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어린이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동화들을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1950년대 나온 작품부터 최근에 나온 작품까지 그리고 네. 뭐 외국 작품, 한국 작품 이렇게 다 두루두루 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좋았던 지점이 이렇게 계속 변화한다는 거였거든요. 아동문학도. 네. 그러니까 학교 얘기도 이제 맞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아동문학이 변화해 왔다. 어린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작가들의 그다음 시대의 생각들이 바뀌어 왔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절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 다 그 시기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작가들도 우리들도 그냥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각자 고민하면서 써나가면 되지 않을까 자유롭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동문학에서 어떠한 이야기들 해왔는가라는 걸 알고 있는 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네. 뭐 관건이 뭐 그다음 네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삐삐롱스타킹과 마틸다에서 뭐 네네네. 부모와 절연하고 뭐 부모를 네. 떠나서 독립을 이야기를 했다면 독립과 성장을 이야기했다면 요즘도 그러한 독립과 성장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하고 네. 자유롭게 쓰셔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야기를 네, 하자. 그 대신에 네. 그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 왔는지 그다음 살펴보고. 네,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중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반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정반합의 과정을 해가면서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가면서 네.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자기한테 질문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여기 완벽하지 않은 채로 완벽해 챕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모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근데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좀 찔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게 문학의 힘이고 책의 힘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조금 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도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문학이 분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나 다른 매체랑 다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턱을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지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뭐 작가로서 이제 평론가가 아니라 작가로서 그 부분 이제 되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네. 지점이죠. 이제 시인으로서 이제 문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물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 시를 과연 어떤 어린이들이 읽어줄까, 어린이 독자가 어떻게 만날까. 게다가 이제 시인은 동화에 비해서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이런데 사실 더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좋은 그 책들이 여전히 여기 지금 이 책에서는 동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했지만 좋은 동시집들이 많은데도 너무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데 글쎄요 그냥 뭐 별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쓰고 있긴 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시긴 하시죠. 본인들 창작 뭐 이렇게 옛날처럼 작업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창작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알리고 독자가 만나는 이러한 자리들 얼마든지 이제 마련해야 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제 찾으시고 그런 과정들 굉장히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이나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독자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글을 쓴다고 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내가 작가로서 사실은 앞으로 계속 뭐 창작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쓰는데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독자와의 만남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동문학 작가들은 이제 별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작가라는 게 이제 문학을 또 하는 이제 창작하는 작가를
독자에게 내가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내가 뭐 이렇게 주려고 해야지 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독자들은 이미 그러한 거를 원하지 않고 네. 네, 그건 아동문학 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래서 같이 내 이야기를 나눈다, 네. 네,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책 밖에서도 또 그렇게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만나고 책 밖에서도 만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 소개하신 책 중에서 이 소설처럼이라는 책 소개하신 부분에서 되게 약간 되게 해방감? 이때부터 슬슬 해방감이 이 책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독서법이 있는데 독서 그냥 읽다가 말기 이게 다 제가 하는 거더라고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만 읽고 뭐 아무 데서나 읽고 뭐 그 정말 신성시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독서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소설처럼에서 나오는 독서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형식 비형식으로 나뉘듯이 이렇게 다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자유로운 독서에서 벗어난 독서 그렇지만 또 독서 프로그램의 효용을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자리에서나마 책을 읽고 또 토론하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균형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자유로운 독서를 생활화하면서 이런 독서 프로그램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사실 제가 이게 독서 교육에 대한 질문을 이제 아동문학 평론을 하니까 당연히 제가 봤는데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사실 아. 저는 아동문학 평론가이지 독서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문학하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유로운 읽기 같은 걸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 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뭐 좀 더 그렇게 자유와 해방이 독서에 있어야 책 읽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사교육의 뭐 그러한 독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학교의 뭐 책 읽기 같은 맞아요. 문학 교육이든 좀 그러한 교육 방법들, 문학 교육론들이 여전히 개발돼야 될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뭐 문학 연구하는 분들, 뭐 문학 쪽 저희 뭐 작가들 뭐 이러한 분들과 문학 교육 쪽 분야가 좀 서로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독서 교육, 문학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진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유로운 독서를 지지하시지만 이제 또 독서 프로그램도 좀 더 개발을 더 많이 해가면서 이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양육자나 뭐 이렇게 교사나 이렇게 한 아이 뭐 소수의 아이들을 책으로 이끄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맞아요. 경우에는 분명히 뭐 공교육에서도 이제 그러한 독서 교육들, 문학 교육들이 필요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은요 어린이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나오거든요. 어린이 사회, 인간관계, 가족, 사랑, 감정, 죽음, 공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린이도 분명히 하나의 인간이고 생명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끄덕여진 부분이 많고 그런데 여기 상처 입은 치유자 파트에서 보면은 죽음도 어린이를 피해갈 수 없는데 그동안 아동문학에서 덜 다뤄졌다가 이제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처럼 지금까지 아동문학에서 덜 다뤄졌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아동문학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어린이도 분명히 만나고 있는데 안 다루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저의 동시집이 나는 보라라는 동시집이 이제 최근에 네? 나는 보라라는 동시집이 네. 이제 가장 최근 나온 동시집인데요. 거기에 2부 파트가 다 이제 죽음에 관한 시예요. 네. 네, 사실 동시집에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테마로 한 부에 한 10편 정도를 그렇게 쓴 거는 거의 이제
잘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네. 그게 이제 뭐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경험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사건 뭐 사고들 그런 뭐 집단 트라우마를 가진 그러한 일들 뭐 그런 네. 것들이 다 계기가 돼서 그래서 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시들이 많았어서 이렇게 한 부를 묶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과 만나면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시가 바로 그 이브의 죽음에 아, 관한 시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시들을 단지 이제 뭐 이렇게 낯선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슬펐는데 네. 그 마음이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역시 이제 저희 어른들이 네. 저희 어른 이제 작가든 아니면 어른 이제 그 어린이 독자 주변에서 이제 책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어른이든 좀 어린이 독자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또 한 번 이제 해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가 있다면 저는 뭐 그 방식은 아동문학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만 어떤 주제라도 이제 이야기되지 않았던 주제들이 좀 많이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방식만 잘 선택을 한다면 못할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하면 글쎄요, 뭐 전혀 못할 이야기도 있긴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네. 저희가 너무 한계를 네. 가두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좀 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뭐 이제 뭐 깨서 뭐 이렇게 나아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제 책에 이제 5부에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생명, 동물, 그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라는 존재가 이게 소수자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권력이 없고, 그렇게 어른의 통제하에 있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수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른 이 시대의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장애인이나 뭐 여성이나 아니면 뭐 동물이나 모든 생명들과 같이 얼마든지 이렇게 어린이의 정체성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소수자 정체성으로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고 서로 돌보고 그다음에 뭐 서로 뭐 연대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세계 아동문학의 그 이슈가 사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나 이러한 이야기들 뉴베리상에서 요즘 계속 이제 수상작들 보면 다 그런 여러 인종들 그래서 한국인 이야기도 이제 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디안 얘기 그다음에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동물과 함께 모든 이 세계의 지구의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상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 아동문학도 그러한 그 어떤 동시대적인 어떤 뭐 시민윤리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질문은 거의 다 했고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 질문 한번 객석에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제목을 시대인 어린이라는 제목을 어떤 마음으로 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제목도 사실 편집자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지었고 아마 편집자님께서 그때 확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자님께서 지은 제목이라고 제가 기억하고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지어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린이의 반대말은 사실 보편적인 어린이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보편적인 어린이만 생각해 왔다. 그 보편적인 어린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어린이라는 그 존재를
어른과 반대되는 특성으로 뭐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는 뭐 명랑하다든지 어른보다 뭐 현재 순간에 뭐 만족하고 즐긴다든지 뭐 그러한 어른보다 훨씬 뭐 유쾌하다든지 뭐 이러한 특성들로 어른을 기준으로 어린이의 특성을 정해놓고 모든 어린이가 그렇다라고 이제 어떤 그 집단을 전체적으로 묶어버려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어린이의 보편성만을 얘기해 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린이 한 명 한 명 이런 어린이도 있고 저런 어린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고 아동문학에서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을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이 다 다른 어린이들의 모습이 모여서 이제 보편적인 어린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린이들의 모습이 다 담길 때 또 어린이 독자들이 그 보편적인 어린이의 모습에서 좀 소외될 수 있었던 그런 어린이 독자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어린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이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보다 하고 다 읽고 나가지고 들었던 생각은 이거 애정에서 나온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의 요모, 조모 이것들을 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체적이라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애정으로 쓰신 책인 것 같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붙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 분. 작가님의 어린이 시절 어떠셨는지. 이거 영상으로 남는 거죠. 이거 자를 수는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뻔히 보이시지 않나요? 당연히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도 좀 이렇게 못되고 나쁜 시 이런 거 쓰고 싶은데 막 잘 안 되고 여기서도 너무 이제 올바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늘 어른들이 정한 기준과 어른들이 원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냈을까라는 그 회의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들면서 사실 그 점에서 저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막 공감하는 면이 많거든요. 정말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들 그렇게 컸죠. 특히 예. 자, 또 다른 분. 예. 마음이 따뜻하지 않았지만 완벽해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외모로 특히 비유를 하셨는데 굳이 다른 거로 비유를 하셔도 되는데 왜 외모로 찍어서 비유를 하셨는지 그 궁금하거든요. 그 완벽하지 않은 채로 완벽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책들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외모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요즘 그 성인지 감수성도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 어린이들이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그 어떤 그 억압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외모 평가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한번 공통의 정원에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소개한 책들은 거의 다 제가 성인이 돼서 읽은 책들이고 한밤중 토메 정원에서도 90년대 말쯤에 아동문학을 이제 그게 99년에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때 막 처음 아동문학 읽기 시작했을 무렵에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가장 처음에 첫 글로 이렇게 썼고 이 책에도 가장 처음에 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 제 소개를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다 좋은 책들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가며에서 써주신 이 막 끝부분에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남았거든요. 혹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함께 궁리하는 어른이 많을수록 든든해진다. 이 말에 맞아,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좋은 결과를 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거나 책을 권하거나 했던 거는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궁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변을 넓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 책을 챕터별로 읽으면서 이 책에 나오는 그 추천 도서를 같이 읽는 모임이 몇 군데 있다고 저 가까운 곳 분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저기 사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평론집은 아니고 저의 이제 평론집을 보시면 아마 읽다가 끝까지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정말 제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작정을 했어요. 네. 이거는 평론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비평에 담긴 에세이이긴 하지만 아동문학이 이렇게 좋고 아동문학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른 독자들이 함께 읽으면서 같이 어린이를 생각해 보자라는 네네.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동문학에 원래 있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아동문학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른 독자들을 좀 넓히려는 그러니까 아동문학을 아예 모르거나 안 읽거나 그다음에 아동문학에 관심이 없거나 하는 독자들까지도 사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한테도 좀 많은 어떤 결단 같은 게 필요한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써오던 글과는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써서 그런지 좀 많은 선생님들이 읽어주셔서 독자들이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비평을 하면서 네. 좀 섭섭했던 게 다른 책만 소개하고 다른 책 파는 거에만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늘 내 책은 못 팔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함께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또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에세이와 평론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책이 오히려 귀하고 더 곁에서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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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 아트홀입니다. 제44회 처연단 밥상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임정진 작가님이 시작하셨고요.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서 응원하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라는 뜻으로 지으신 겁니다. 주체는 청년당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책앤TV, 민음사에서 도와주셔서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님 혼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자영님, 김은혜님, 김예수님, 오미경님, 심진규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운영하는 청년단 밥상. 청년단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을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구체적 어린이입니다. 자, 이제 청년단 밥상 시상식 있겠습니다. 임정희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오늘은 123명이 오셨는데요. 저희 극장이 좀 모자라서 이제 큰 극장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4회거든요. 그래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골 손님으로 계속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쩌다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강남에 항상 길이 막히기 때문에 오시는 길이 쉽지 않고 또 요새 너무 덥잖아요. 실은 집 밖에 나가는 게 약간 무서운 그런 시절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헤치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 책은 여기 보시면 있는 구체적인 어린이라는 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아동평론집이에요. 그래서
아동평론집은 아마 지난번에 오사란 선생님이 한번 받으시고 두 번째로 아마 평론집을 제가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화책도 선정을 하고 그래픽 노블도 선정을 하지만 아동문학 평론책은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서 선정을 많이 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나와도 너무 어려워서 일반 독자들이 읽기 힘들면 제가 좀 추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딱 그냥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안 읽어도 되고 이렇게 챕터별로 좀 나눠서 읽어도 얼마든지 내가 아는 책도 중간중간 나오고 내가 몰랐던 책도 나오지만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평론집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알라딘에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책을 알아보시고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동문학 평론은 실은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너무 힘든데 알아봐 주는 사람도 너무 없고 그나마 이 책은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좀 행운이 있는 그런 책이긴 한데 대부분의 아동문학 평론가들은 정말 외롭고 쓸쓸한 길을 정말 나홀로 고독하게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은 아동문학 평론, 문학 평론도 마찬가지고 다른 평론도 마찬가지지만 평론가들이 욕먹기는 너무 쉬운데 칭찬받기는 너무 어려운 직업이 바로 이 평론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정말 힘든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는 평론가들, 특히 아동문학 평론가들 한번 응원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책을 또 제가 일부러 선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실은 이상효 선생님이 김유진 작가님 상 받으신다고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아마 집으로 갈 거예요. 선물이 집으로 아마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후배를 아끼는 선배들이 이렇게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또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큰 명예가 있는 상도 아니고 큰 권위가 있는 상도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응원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을 계기로 이 책이 조금이라도 더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게 또 저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아동문학 평론은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볼 때 이거 참 괜찮은데라는 생각할 때도 있고 이 책은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왠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 잘 모르겠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이 아동문학 평론가들이 나타나서 정말 쪽집게처럼 이렇게 딱딱 집어주시죠.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뭔가 아쉽고 그러면 우리가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그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몰랐던 좋은 책을 이 책은 이래서 좋은데 왜 아무도 모르세요? 이러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 책에 그런 좋은 게 있었네? 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는 발견의 기쁨을 주기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아동문학 평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유진 선생님은 또 동시도 쓰시지만 아직도 젊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또 아동문학 평론에서 더 좋은 작업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에 가는 하나의 또 디딤돌이 이 행사로 인해서 좀 단단한 디딤돌이 하나 더 있다라고 여겨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가, 화가,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세 분에게 상을 드려요. 근데 이건 평론집이라서 그림이 없어서 화가 선생님은 없어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편집자하고 작가 선생님 두 분이 오시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더니 편집자님이 좀 이따가 출산을 하신다고 도저히 멀어서 여기까지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런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보내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유진 작가님에게만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제44회 청년당 밥상 구체적인 어린이 작가 김유진. 이 사람은 어린이와 어린이 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과 정리를 통해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30일 청년당. 예. 감사합니다. 이한솔 편집자는 지금 오시지는 못했지만 상장은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은 손으로 쓴 글씨고요. 정병규 선생님이 직접 다 손으로 써서 항상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병규 선생님이 일산 사시다가 지금 평창인가 어디로 이사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맨날 이제 귀찮게 이번에 이런 분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손수 예쁜 글씨로 써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은 청년당 밥상을 제가 이름 버리기는 했지만 실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 봐주시는 분들 옆 스텝으로 일해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선등 아트홀에 또 저기 기술 감독님 또 이렇게 다 도와주셔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객이에요. 그래서 관객이 항상 123명 정도는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친구를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가사 나오면 따라 불러주세요. 화려한 도시를 찾으며 떠나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퍽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너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난, 너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손길마저도 기억해내면 알수록 멀어져 가는데 흩어지는 널 붙잡을 수 없어.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너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25,